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더 깊이 만나는 선배 동행. 학업에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온 집엔 아무런 인기척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는 오늘도 야근하시는 듯합니다. 혼자 TV 보고 혼자 저녁 식사도 하고 자주 겪는 일상이지만 오늘은 조금 울적한 느낌이네요. 엄마가 언제 올지 궁금해서 전화를 해봅니다. 학교에서 뭔가 기분 상한 일이 있었는지 툴툴대는 목소리입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대화할 틈도 없이 급한 업무 문자가 도착합니다. 바쁜 일 때문에 아이에게 소홀해지는 것 같아서 엄마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항상 두드리겠습니다. 딸, 엄마 들어간다. 엄마 왔어? 딸, 엄마가 아까 바빠서 바로 전화 못했어. 서운했지? 아니 괜찮아. 멘토 언니가 달고나 사진 보내주니까 진짜 웃긴다. 그래? 한번 가볼래? 너무 웃겨. 이거 엄마 학교 다닐 때 되게 유행했었어. 이거 엄마 되게 잘한다? 진짜? 응. 멘토 언니가 책도 추천해줬다. 선배 동행. 재밌었어?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더 깊이 만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용인대학교 교양교육원에 근무하는 박재일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정말 의미 있는 그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흔쾌히 참여해 주신 여러 멘토 선생님들과 이렇게 함께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멘토 선생님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멘토링을 하시면서 가져야 될 자세 그리고 또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머리를 식힐 주제를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광수생각의 뽀리입니다. 뽀리가 어느 동네에 갔습니다. 그래갖고 그 동네 주민에게 물어봤어요. 이 지방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럴 리가요? 어떤 답이 나올까요? 아닐걸요? 태어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애들 뿐인데요. 자,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은 전부 다 그냥 어린아이들 뿐입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훌륭한 성인으로 커가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훌륭한 성인으로 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겠죠. 자,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 문제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문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고민과 갈등, 또 불만, 위축, 우울, 불안, 외로움.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 아이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을 때 아이들은 이런 마음 상태를 갖게 됩니다. 그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폭력, 등교 거부, 반항, 흡연, 교축 위반. 우리가 학교 장면에서 비행 청소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이들의 행동들이 이 아이들로부터 나오게 되겠죠. 이것은 이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 적절한 도움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감기에 걸리시면 약 먹으면 보름, 약 안 먹으면 2주.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몸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한 2주 정도면 들어왔다가 나가거나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감기에 걸렸을 때 빨리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가볍게 넘어가겠죠. 증세도 그렇게 심해지지 않고요. 그런데 그걸 그냥 방치해 두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아주 심한 몸살 감기를 앓거나 때로는 폐렴으로까지 갑니다. 그래서 합병증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문제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보였을 때 그 문제를 빨리 누군가가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크게 심한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가볍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시기를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를 제2의 변혁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자, 이게 보통 사회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아정체감 형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혹시 여러분들 퍼즐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도 아이들 키울 때 9피스짜리, 12피스짜리 그런 퍼즐을 사다가 아이들 보고 맞춰보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퍼즐 가게에서 보니까 보통 그 정도 아주 유아들 갖고 노는 퍼즐, 그 다음에는 한 1000피스 정도로 커지더라고요. 1000피스만 해도 많게는 막 일주일씩 짬을 내서 하게 될 경우 집중해서 하더라도 하루 이틀 시간을 내야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이게 퍼즐입니다. 저 퍼즐 중에 그 하나의 조각이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아정체감 형성기는 이렇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확립해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퍼즐을 하나가 내 자리가 어딘가를 찾아가는 시기거든요. 우리가 퍼즐을 할 때 제일 쉬운 건 어디입니까? 맨 구석에 있는 4개의 퍼즐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만약 어떤 친구들은 그 4 구석에 있는 퍼즐처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생각이 굳고 의연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습, 자기가 좋아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미리 알고 준비해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디에 있냐면 중앙에 있습니다. 퍼즐의 대부분은 중앙에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내 자리가 어딜까 이거 찾을 때 우리들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내 자리가 어디지? 난 무엇을 좋아하지? 난 무엇을 하고 싶지? 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럴 때 우리가 만약 도와줄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은 빨리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훨씬 더 빨리 자기 자리를 정립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법화경 의리계주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보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마고우로 자란 두 친구 이야기인데요. 시골에서 아주 친하게 지낸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친구는 조금 부유했고 한 친구는 좀 가난했습니다. 부유한 친구의 아버지는 아이가 어렸을 때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서울로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한양으로 가게 되겠죠. 한양으로 가서 공부도 잘 가르치고 이제 과거에 급제하도록 도와주어서 이 아이는 높은 관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의 아이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옛날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러 한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갔더니 친구는 아직 퇴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다렸더니 친구가 퇴근하고 정말 오랜만에 만난 어렸을 적 친구를 보고 너무 기뻐한 겁니다. 빨리 들어와라. 그래서 친구에게 대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술도 먹이고 따뜻한 방에서 재우고 오랜만에 기름진 음식을 먹고 술을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잔 친구는 아침이 돼도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부자 친구, 관료 친구는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내가 출근을 하면 이제 도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기가 집에 가지고 있던 아주 좋은 보석을 이 친구 옷 곁에 장식으로 매달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친구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관료였던 친구는 어느 날 길에서 거렁뱅이 같은 이 중마기호 친구를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갑자기 화가 확 났습니다. 내가 준 그 보석을 팔았더라면 조그만한 가게라도 차려서 장사라도 하며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그걸 얻다가 흥청망청 썼길래 아직도 저렇게 거지처럼 길거리에서 배회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화가 나갖고 그 친구한테 달려가서 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렁뱅이 친구가 야, 내가 돈이 없다고 너 날 무시하냐? 뭐 이런 신경이가 왔는데 내가 너한테 준 보석은 어떻게 써? 무슨 보석? 그래서 살펴보니 그 친구의 옷깃에 아직도 그 보석이 달려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전부 다 잠재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잠재력을 갖고 태어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 잠재력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면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하겠죠. 열심히. 우리 자녀들한테 자신이 갖고 있는 게 뭔지, 자신이 갖고 있는 보석 같은 그런 잠재력이 뭔지 그걸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건 부모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만 우리 멘토 선생님들도 그런 보석들을 함께 찾아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호도농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호도는 견과류로 참 맛이 있죠. 호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농부가 어느 날 아주 운이 좋게 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내가 인간을 만난 건 정말 오랜만인데 내가 너한테 뭔가 도움을 줄 테니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신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호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제가 날씨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농사를 잘 짓고 싶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건 뭐 어려운 일이야. 그래. 너
네 날씨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너한테 줄 테니 농사를 잘 지어봐라 라고 신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농부는 너무 좋았죠. 그래서 자기 그 호도밭에 저녁에 보슬비가 살짝 내리고 낮에는 햇빛이 적절하게 쬐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게 하고 그렇게 날씨를 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호도가 정말 엄청나게 열린 거예요. 그런데 호도를 수확을 해서 호도를 까봤더니 이 호도가 다 비어 있었습니다. 호도에 알이 잘 차려면 굉장히 힘든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강한 폭우도 이겨내야 되고요. 뜨거운 태양도 견뎌야 되고요.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어내야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도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을 합니다. 그것을 앞에 하나하나 다가오는 이 문제들을 내가 스스로 이겨내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낼 때마다 사람들은 조금씩 성장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신체적, 심리적으로 강인함을 길러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뒤로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너무 끼고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너무 큰 제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그것을 본인이 이겨내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기회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위축된 아이들이 돼버립니다. 따돌림 당하고 다투고 산만해지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성장해 나가는데 그 자원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이. 갑자기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것을 모면하고 나면 피하고 나면 내가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나는 혼자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런 심리적 스트레스들을 아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니까 자해하고 자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까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해하는 청소년들 요즘 많이 보고 있죠. 어쩌면 그것은 자해라는 것은 결국 죽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비자살적 자해라고 하죠. 그래서 죽고 싶어서 자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해를 함으로써 얻는 아픔으로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아픔을 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현재 그런 어떤 아픔을 겪지 않고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우리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의 충고, 제가 이제 숲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라디오 이제 차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이 이야기가 캠페인으로 잠깐 나오는데 이 이야기 내가 강의에서 꼭 써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어머니가 시집간 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니 시집간 딸이 시집살이가 너무 고돼서 얼굴이 반죽음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하는데 이 고통을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상대가 없었던 거죠. 그래 어머니한테 막 울면서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시집간 딸을 이 어머니가 데리고 집으로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집간 딸과 함께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며 네가 힘든데 그런데 내가 너무 미안하게도 자주 올 수 없지 않니? 여기 있는 나무를 나라고 생각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와갖고 이 나무한테 네 하소연을 다 이야기하거라.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어머니는 시간을 내어서 딸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딸의 얼굴이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할 생대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꾹꾹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조언으로 어머니의 충고로 그 공원에 있는 나무한테 가서 어머니인 것처럼 생각하고 속에 있는 말을 다 털어놨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한테 못하고 선생님한테 못하고 아무한테도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바로 우리 멘토 선생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이 묵묵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시면 아이들이 와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나 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공원에 있는 움직이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나무가 한번 돼보면 어떨까요? 행복이란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녀가 잘 성장하는 거 부모님의 공통적인 행복 조건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죠. 이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경험하는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수시로 변하죠. 하지만 우리들은 모두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요. 그리고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고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돈이 필요합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3050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인구가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7번째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단한 겁니다. 저도 몇몇 나라를 여행 삼아 다녀봤지만 우리나라 참 잘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먹고 행동하고 이렇게 편의시설 따지고 보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린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풍요가 정말 우리들한테 행복감을 주고 있을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득 수준 3만 불? 그러면 우리 식구가, 제가 부양하는 가족이 5명입니다. 우리 식구가 6명인데 제가 1년에 18만 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학교에서 그 월급을 안 줍니다. 그렇게. 저는 평균 소득을 못 버는 사람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평균 소득을 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일해야 됩니다. 국민 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더 많이 일해야 되고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요. 외벌이로는 안 되고 맞벌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들이 집에 있을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소외되고 외로움을 겪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 한 명을 잘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정말 그 동네 아이들을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키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네 나가면 할아버지 친구 만나고 아버지 친구 만나고 아버지 후배 만나고 형 친구 만나고 누나 친구 만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을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전부 다 뭐 관리, 감독, 또 돌봄 이런 역할들을 다 수행을 했죠.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요. 그리고 조언도 해주고 어떤 땐 지지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 아파트 앞집에 사는 분들 누군지 잘 모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을 때 눈인사하는 정도입니다. 그만큼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돼? 온 가족의 그 단지 그 가족의 모든 책임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부모의 전적인 책임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아이들 키우는 것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거 너무 힘든 일이죠.
세상이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신경을 못 쓰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해 나가는지 우리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이가 밖에서 어떤 친구들하고 사귀는지, 또 쉬는 시간에, 또 비는 시간에, 부모가 없는 시간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방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뭐 하고 있는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 알기가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멘토링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따뜻한 동행을 할 건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멘토링이라는 말은 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에 모험가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전하죠. 어렸을 때 호모 이야기 뭐 이런 거 보고 저도 그 트로이 전쟁에 관련된 그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오디세우스가 그 전쟁에 참여하며 가면서 오랫동안 못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게 굉장히 기나긴 여정이었고,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모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굉장히 뭐 고전 소설로 이제 회자되고 우리 많이 읽었는데, 그 아들 테레마코스가 있는데 그 테레마코스의 스승이자 조언자이자 친구이자 아버지이자 대리인이자 이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이 바로 오디세우스의 친구 멘토르였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이라는 이름이 멘토라, 멘토, 멘티 이런 말의 어원이 이 멘토르에서 나왔다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멘토링의 기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청년을 연장자와 짝지우는 관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어른들로부터 지식도 전수받고 좋은 점을 본받았죠. 아버지의 친구나 친척 이런 사람들이 젊은이의 멘토로 많이 정해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정을 하니까 그래도 본받을 만한 사람, 저 친구는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을 지정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인간은 타인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향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얻어진 여러 가지 문화나 관습이나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후대에 전승되지 않았겠죠. 우리는 선대의 사람들이 하는 좋은 것들을 배우고 그것을 이어왔고 그것을 후대에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멘토링을 통해서 이어져 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 이건 정말 성인하고 청소년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간의 친밀하고 상호적인 관계, 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역할 모델이 되는 거고요. 정서적, 사회적 지지 및 격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게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도 개발하고,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었구나,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이 멘토링의 효과가 있을까? 우리 이제 그런 생각 해볼 텐데요. 실제 이 청소년 이 멘토링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 청소년 연구 그 논문집에 실렸던 연구인데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멘토와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사회정서적 능력을 발달, 그래서 멘토와 친밀한 관계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경우 친밀감, 의사소통, 신뢰 수준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까지 나타내냐면 부모와의 관계까지도 증진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와 좀 소원했던 아이들도 멘토링을 경험하면, 부모도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도 쉽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키워진다는 거죠. 자, 멘토링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감을 증대시키는데 이것이 인지적 발달까지도 고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의 친밀감이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가치관, 학업 능력과 성취, 행동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니까 이렇게 멘토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아이들은 성적도 올라가더래요. 굉장히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겠죠. 또 멘토들은 청소년 멘티들의 자아개념 향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실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비행 참여율 또는 학교 중도 탈락률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연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멘토링을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부모와의 관계까지도 증진되고 성적도 올라가고 비행 행동을 하는 것도 줄어든다면 이 멘토링의 효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멘토링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멘토링의 관점에서 서로 멘토와 멘티가 연결이 되면 어떨까요? 서먹서먹하겠죠.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얘는 우리 멘티는 어떤 친구일까? 뭘 좋아할까? 우리가 친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 사귀는 것은 누구에게나 긴장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약간의 불안도 다가오죠.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이건 멘토뿐만 아니라 멘티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해 드렸던 그 연구 논문, 이게 질적 연구였는데 그 연구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선생님한테 되게 감사한 게 가트라는 일본 가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선생님도 그 가수에 대해 파악해가지고 뭘 좋아하는지 무슨 노래 불렀는지 알아보신 거예요. 저에게 맞춰주셔서 취미를 공유하게 된 거죠. 이게 멘토 선생님이 일본 가수까지 이제 찾아본 거예요. 그 노래도 듣고 그리고 그 노래와 또 그 가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가서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둘째 멘토 5번은 선생님은 참 말씀을 잘해주세요. 옳은 말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다 옳은 말인데 기분이 상당히 나쁘잖아요. 선생님은 기분 안 나쁘게 좋게 이야기해 주세요. 다그치지도 않고요. 기분 나빠할까 봐 그냥 뒤에서 이렇게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잔소리가 많아진다. 저도 느낍니다. 잔소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든 사람들이 잔소리를 많을까요? 다 내가 경험해 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해 본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눈에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려고 하는데도 막 입에 나오는 거죠, 그냥. 이걸 너무 많이 하면 잔소리가 되고 그리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지긋지긋해지는 거죠.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소원해 주는 관계가 보통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모는 내가 살아온 삶을 아이들이 뒤쫓아오는데 그때 이렇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글을 올려놓으면 늦어도 하루 딱 지나면 글을 올려주세요. 더 이상 늦어진 적은 없어요. 여행 가신 적이 한 번인가 있는데 그때도 여행 간다고 글 미리 올려주시고 가셨거든요. 배려해주는 모습이 아이한테 전달이 된 겁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둘이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이제 맺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실제 청소년들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할까? 저는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요 뒤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제가 딸이 셋이 있는데 그 딸 셋과 밤새도록 토의한 내용입니다. 야, 너희들 혼자 있을 때 뭐하니? 네 친구들 혼자 있을 때 뭐하니? 지금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유튜브예요. 넷플릭스예요. 아이들은 오히려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틱톡은 초등학생들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까지 해주더라고요. 많은 아이들이 유튜브, 넷플릭스 많이 보고요. 페이스북은 뭐 조금 하고 티빙 보는 아이들도 요즘 조금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간 때우기 참 좋죠. 저도 시간 때울 때 유튜브, 넷플릭스라면 뭐 하루 종일도 시간 때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하루 이틀이죠. 좀 지나면 사실 재미가 없어져요. 그림 그리기 또는 피포 페인팅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피포 페인팅은 우리 딸들도 했어요. 거의 한 달에 걸쳐서 그림을 그리던데 잠깐 그리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애들은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올리는데 그림을 못 그리는 아이들은 이렇게 피포 페인팅이라고 그래서 물감에 번호가 있고요. 그림에 번호가 다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번호에 맞는 물감을 거기다만 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면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게임 많이 합니다. 잠깐 닌텐도의 동물의 숲이 유행을 해갖고 닌텐도 그 기계가 당근마켓에 많이 올라왔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리그 오브 레전드, 카트라이더. 그래서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멘토 선생님들이 연배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데 사실 저도 게임 안 좋아합니다. 잘 못해서 어렸을 때부터 사실 게임에 흥미가 없었어요. 저희 또래들이 스타크래프트 막 하고 그럴 때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 같은 사람들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려면 적어도 무슨 게임이 있는지 그 게임이 어떤 내용인지는 사실 알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게임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좀 된다 싶으면 아이들하고 같이 게임을 해봐도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것 중에 아이돌 덕질입니다. 이 사진도 우리 애들 겁니다. 큰 딸은 골든차일드, 둘째 딸은 세븐틴. 이게 세븐틴 사진입니다. 이 포토카드 모으는 거 하고 있죠. 그래서 포토카드가 많으면 또 남는 포토카드는 당근마켓에서 서로 또 판다고 합니다. 옆에는 앨범이에요. 앨범도 쭉 나올 때마다 삽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이 있어요, 아이들. 그리고 또 가끔 바뀝니다, 그게. 그래서 아이돌들이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거기에 아이돌 덕질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메타버스 요즘 시작이 되었죠. 메타버스에서 공연하고 이러면서 아마 그 아이돌 덕질하는 애들 아마 들어가 봤을 것 같습니다. 제페토, 호리즌, 이프렌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페토를 들어가 봐서 제가 제페토 이용해서 대화하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캐릭터를 정하는데 이 캐릭터가 그래도 제일 나이 들어 보이는 캐릭터라서 제가 정했습니다. 제 캐릭터입니다. 물론 꾸미기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면 채팅창이 있더라고요. 그 채팅창 누르니까 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카카오창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 카카오에서 대화하듯이 채팅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페토에서 이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카오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문자 보내고 카카오하고 제페토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문자나 카카오는 일상생활에서 그냥 서로 소식 정하니까 이게 바로 서로 주고받는 타입은 아닌 것 같고요.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페토는 둘이 같이 이 방에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마치 실시간 대면인 것처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이 안에 또 방 만들기 해서 또 나만의 방을 꾸며놓고 같이 들어와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고요. 그중에서 내가 어떤 방법을 좋아할지 멘티와 상의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안에서 선정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우리가 다가섰으면 이제 서로 이해하는 과정들이 생깁니다. 우리 멘토 선생님은 이런 선생님이구나. 우리 멘티는 이렇구나. 이걸 이해하는 과정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아이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멘토 선생님이 무척 바쁘세요.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선생님 사정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해도 되고요. 우리 멘토 형이 지금 시험 기간이래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연락을 서로 안 하기로 했어요. 이런 것들이 서로 이해하고 또 수용해 주는 거죠. 상대방의 사정을. 제 성격이 되게 이상해요. 이랬다 저랬다 나만의 스타일로 글을 쓰곤 하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안 싫어하시더라고요. 야, 너다운 모습이 제일 좋다. 어떨 때 애늙은이 같지만 너다운 게 제일 좋다 말해 주셨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선생님밖에. 저를 이해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글로 나를 표현하고 그걸 보고 선생님이 저를 파악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감사해요.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딱 받은 거죠. 선생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고 있구나.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하기입니다. 가족한테도 말 못할 비밀도 선생님한테는 이야기해요.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는데 그 친구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아, 뭐 주면 좋을까 의논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모르고요. 선생님한테는 많이 이야기해요. 아이들은 사실 친구 관계에서 이 속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가 다 이 가장 그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떤 때 부모보다 친구들인 경우가 많죠. 근데 친구한테도 못하는 이야기를 멘토 선생님한테 이야기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멘토 선생님을 이 아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 우리 생각이 들겠죠. 그런 신뢰로운 관계가 이제 멘토 멘티가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면 이런 아주 신뢰로운 관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도 예전에 정말 힘들었다고, 하지만 지금 힘들지 않으니까 저보고 기대도 된다고 그 말을 듣고 저 막 눈물이 났어요. 저 웬만하면 안 울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해주신 그 말 듣고 너무 감동되고 너무 의지가 돼서 눈물이 났어요. 야, 나도 힘들었지만 나 이제 괜찮아지니까 너 나한테 기대. 내가 버팀목이 돼줄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고 아이가 생각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멘토도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내가 얘한테 정말 도움이 되나? 근데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도움이 돼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아이의 질문에 답하는 것도 부담이 없어지고 지금 즐기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멘토의 답이에요. 멘토도 이런 불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계가 증진되면서 서로 마음을 열게 되고 그리고 솔직한 피드백을 주고받게 되고 그래서 그 뒤로는 내가 아이한테 이렇게 대해주는 것이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알게 된다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겠죠. 이런 진전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보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그렇게 글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은 죽고 싶다 그래요. 하지만 그거 따지고 보면 내가 관심받고 위로받고 싶고 이만큼 슬프니까 좀 위로해달라는 어리광인데 이 친구는 정말 현실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그걸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친구 같아요. 선생님이 그걸 너무 잘 하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감사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진짜 포기하면 안 되겠다. 나를 채찍질하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선생님 봐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잡아서 억지로 공부하는 거예요.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저를 변화시킨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찬사를 받을 수 있다면 멘토는 정말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갈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아이를 변화시켰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나서 저는 그 나이 때 참 많이 힘들었어요. 멘토도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예상했던 것과 달리 땡땡이는 가정환경에 대해 크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씩씩하게 자기 앞가림 잘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힘을 얻어요. 예전에 그렇게 힘들어했던 나 자신이 치유받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어렸을 때 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그냥 묵묵히 그냥 세상 살아왔죠. 그런데 나와 비슷한 아이를 만나면서 그 아이에 내가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가 이겨내는 모습이 내가 그 시절 그걸 겪었던 모습이 그 안에서 투사가 되니까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 그 눌려져 있던 그 상처가 조금씩 치유받는 느낌. 만약 멘토가 이런 느낌까지 갈 수 있다면 정말 멘토 활동을 하길 잘한 거죠. 멘토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느낌 받을 수 없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보고 내가 느끼는 감정, 이것도 내가 한 개인이 성장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올라갈 때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가려고 했었어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만화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진로에 대해 제안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디자인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고민하다 지금 그래픽 디자인 쪽으로 진로를 정했어요. 진로 결정할 때 멘토 선생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엄마는 사실 그래픽 디자이너가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랑 얘기 많이 나눴어요. 멘토 멘티를 연결해 주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특성을 이해하고 또는 뭐 욕구나 동기를 이해해서 이게
잘 매칭이 된다면 이 멘티가 이런 진로와 같은 또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고민할 때 멘토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진로는 정말 가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이렇게 운전대가 오른쪽으로 돌지 왼쪽으로 돌지 모르잖아요. 장애물 있으면 피해가고 가다 보면 더 좋은 길 있으면 좋은 길로 빠지고 운전하다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길로 가야겠다라고 고집해서 가는 건 너무 어렸을 때 어쩌면 너무 빠른 결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빨리 결정하는 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멘토 선생님이 그럴 때 이런 어떤 결정의 순간에 조금씩 자기의 경험담을 풀어서 아이들에게 진로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 아이에게는 정말 그 삶, 그 멘토와의 만남 이후의 삶 자체가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한 인간이 그 나와 만난 이후에 그 삶 전체에 내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건 멘토로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친구들이랑 아는 사람한테 다 말했어요. 나 변호사 될 거라고. 두고 보라고. 나 비웃을 때마다 두고 보라고. 서점에 가서 법사전을 샀어요. 제가 제일 관심 있고 제가 이 일을 해야겠다 생각한 죄가 있거든요. 그것부터 외우자고 생각했어요. 얘가 멘토링하는 관계 속에서 자기가 변호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키운 거죠. 그리고 그 꿈을 다른 친구들이 웃고 놀리지만 나는 내 꿈을 세웠고 그것을 아이들한테 공표하고 그리고 이 꿈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거야. 얘는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도전하게 된 거예요. 이게 멘토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땡땡이가 대학 입시 두어 달 전 여자친구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공부하라고 충고해 줬습니다. 네가 지금 여자친구에게 다가가는 거랑 대학에 합격하고 그 모습이랑 다가가는 거랑 어떻게 낫겠냐고 물었어요. 일단 시험 공부를 하라고 그랬죠. 시험 치고 나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공부를 했다고요. 이거는 삶을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거거든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현실에 충실하니까 지금 여자친구 문제가 훨씬 더 고민이 됐을지 모르는데 그래야 그걸 한 몇 개월 지연만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살아본 사람들은 다 그걸 알아요. 내가 성공을 해서 그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다시 만나더라도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 아이들한테는 그게 뭐 청천벽력 같은 소리도 있을지 몰라더라도 멘토들은 충분히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나 한번 믿어봐라.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런 믿음에 따라서 내 결정을 이렇게 변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잘 되니까 고맙다는 말을 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멘토가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체 연구 결과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청소년 대상의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이 멘토링에 대한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성인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의의가 있죠. 우리들은 누군가 도와주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 있을 때 다들 그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해요. 이타적입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이타적인 마음이 다 숨어 있어요. 한 부분에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멘토링 자체가. 자, 그리고 연구 결과 보니까 참여자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다들 성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과정이 내 성장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살리고 잘 지원해 주니까 이게 현대 사회에서 이 멘토링 프로그램이 이게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구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다는 것이 예상된다. 이게 이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멘토링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했잖아요. 이 멘토링 과정 속에서 아이와 멘티와 멘토가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멘토링이라는 것이 멘티뿐만 아니라 멘토에도 이게 개인적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더라. 이게 효과가 있더라. 우리가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눠봤습니다. 이게 논문으로 발표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저는 이렇게 제시하겠습니다. 용기 있는 아이 만들고 지혜로운 부모와 선배가 되자. 두 가지에 관련해서 그럼 앞으로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자. 아까 우리 보석 이야기 했습니다. 내 옷깃에 걸려있는 보석을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거렁뱅이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어떤 남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만의 보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찾아냈어. 사용을 해야죠. 크고 작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믿는 겁니다. 자신을 믿는 아이로 만들자. 자신을 믿을 수 있게. 세상을 보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불신하면 세상의 일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요. 내가 나를 믿으면 세상을 좀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옛날 이성계, 그러니까 조선 태조와 무학대사 이야기가 있었죠. 이성계가 당신은 무학대사에게 돼지같이 보인다 이러니까 임금님은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이래서 그 태조대왕이 화를 냈다고 했잖아요. 부처 눈에는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인다. 이렇게 무학대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아마 여러분들 그런 얘기 어디서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세상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정말 살만한 사회예요. 너무 행복한 사회고요.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보면 이 사회는 비리투성이고 이 사회는 불신이고 이 사회는 너무 힘든 사회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내 자신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가 제잘난 멋에 사는 아이예요. 뭐 오만하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내 잘난 멋에 내가 사는 아이. 우리가 좌절감에 위축된 아이를 키울 필요는 없죠. 자기 잘난 멋에 사는 아이. 자기가 뭐가 잘났는지 알고 있는 아이. 이런 아이가 멋있잖아요. 요즘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이런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도움을 주기 전에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멘티를 이해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이게 뭐 9분 듣고 1분 말하기, 그러니까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고 해야 돼요. 물론 채팅이니까 실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단순하게 표면적인 말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가, 그걸 찾아서 그걸 받아줘야죠. 아, 네가 이런 마음이구나. 이것들을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할 때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른 대하듯이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 감정과 생각과 감정을 어른에게 전달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무시한다는 느낌을 주시면 절대 안 돼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코디네이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디네이터는 학교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잘 되려면 멘토하고 학교가 일체감을 보이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이 되면서 시스템이 이렇게 설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접 귀로 듣는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경청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걸 영어로는 active listening,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듣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는 경청이라는 표현 안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들을 청자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자는 기울일 경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내가 몸과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어떻게 듣느냐? 우리 남의 이야기를 어디로 듣나요? 귀로 듣습니다. 귀를 열고 들어야죠. 그런데 이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더하기, 덧붙여서 눈으로도 들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살펴보세요. 언제? 오직 그 상황에서. 그리고 나서 마음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어떻게 대해요? 왕처럼 대해 주십시오. 우리가 임금님 앞에서 신하들이 딴짓 못하잖아요. 물론 뭐 가끔 신하들이 힘이 센 경우도 있었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보면 임금님이 한마디 하면 신하들은 다 거기에 경청하고 있다가 또 하명을 받고 일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왕대하듯이 하고 10번 이상 상대를 바라봐주고 오직 그 사람에게만 마음을 준다는 심정으로 듣습니다. 이게 듣는 겁니다. 이게 경청하는 겁니다. 아이가 보내는 메시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까지 읽고 그 아이를, 멘티를 존중해 주는 마음으로 멘티를 대하는 것, 그게 멘토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 같습니다. 그 다음 더 높은 지력 혹은 삶의 지혜를 길러줘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세계는 현재보다 높은 지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요즘 아이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으면 그대로 나가서 놀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못 그러잖아요. 밤새 뭐 학원 숙제하고 있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랄 때보다 지금 아이들이 공부할 게 엄청 늘어났어요.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새로운 지식들이 쌓이고요. 배울 게 더 많아진 거예요. 저는 아마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단편적인 지식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거 사회 나오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단편적인 지식을 아는 것은 암기왕입니다. 뭐 암기를 잘하면, 기억력이 좋으면 뭐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적사고력이고 창의력이고 호기심이에요. 이 세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멘티들에게 조금 더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이게 멘토의 역할인 것 같아요. 지식은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인데 지혜는 정보를 활용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지혜는 사고력이에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추리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예요? 생각할 수 있는 경험,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어떨까? 뭐 이렇게 보면 어떨까?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로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그것도 멘토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자립심과 강인한 심리적 특성을 지닌 아이로 길러줘야 된다. 이 자립심이란 독립성, 자율성을 의미합니다. 이건 이제 사실은 어려서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4살 이후부터는 심리적인 이유가 시작이 돼야 돼. 이제 혼자 서야 돼요. 엄마 아빠 쫓아다니지 말고 친구 만나고, 그리고 네가 앞으로 해야 될 것 찾고 조금씩 뛰어나야 됩니다. 우리 맹수들이, 뭐 맹수란 표현 그렇지만 동물들이 처음에 젖 먹이고 아이들한테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건 먹을 줄 알고 이런 건 뭐 먹고 사냥은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거 다 가르치잖아요. 일정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떠나가든지 아이가 떠나가든지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서 헤어지잖아요. 이거 전부 다 독립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독립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멘토가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독립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요. 하지만 준법 정신은 길러줘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의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자립심을 키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미래는 어려움에 쉽게 굴하지 않는 신체적, 지적, 정적, 도덕적인 의연성, 그리고 건강한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도와주셔야 돼요. 다음번에는 용기와 자신감을 길러줘야 됩니다. 멘티들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길러줘야 돼요. 충분히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이 역할들을 멘토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칭찬하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게 언젠가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스탠퍼드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드웩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뉴욕의 초등학교 5학년생들을 데리고 시험을 봤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로. 그러니까 아이들 시험을 다 잘 봤겠죠. 그래서 점수와 함께 칭찬을 건넸습니다. 한 무리에게는 야, 너 참 머리가 좋구나. 너 참 똑똑하구나. 너 IQ가 굉장히 좋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집단에게는 야, 너 정말 애썼구나. 너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한테 시험지를 고르도록 했습니다.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선택하게 했어요.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참 노력을 했구나, 애썼구나, 이런 아이들은요, 어려운 문제들을 선택을 했고요. 야, 넌 똑똑하구나, 재능이 있구나, 이런 아이들은 쉬운 문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어려운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에 가서 정상적인 시험을 치렀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노력했구나, 애썼구나, 이런 애들은 성적이 30%가 올라갔는데, 야, 너 재능이 있구나, 똑똑하구나, 이런 아이들은 20%가 떨어졌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재능에 대한 칭찬을 하면 어려움이나 실패를 맞닥뜨릴 때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대해서 낙담하고 실망감을 갖습니다. 안전지향으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를 믿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하면요, 어려운 문제를 반기고 깊이 있게 몰두합니다. 그래서 엄청 어려운 문제까지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지능, 재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 넌 날 닮아서 머리가 좋아. 넌 IQ가 높아서 좀만 더 공부하면 전교 1등이야. 넌 그쪽으로 재능을 타고났어. 남들 하는 것에 반만 해도 대박일 거야. 이런 이야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냥 여담으로 이런 거죠. 주위에서 누군가 우리 애한테 야, 너 머리가 너무 좋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얘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걔가 불로소득 얻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멘티가 조금씩 뭔가 성취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성취 경험에 대해서, 이 성공 경험에 대해서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단, 네가 뭐 원래부터 그런 재능이 있어서 그렇다가 아니라, 야, 너 그거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니? 야, 너 정말 애 많이 썼구나. 이 아이가 그 성공을 스스로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이 들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온전히 그 아이의 것이 된다는 거죠. 감동을 주는 칭찬 방법 7가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칭찬해야 됩니다. 네가 뭐뭐뭐를 정말 잘했어.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아이들이 미처 모르고 있는 점을 칭찬해라.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뭘 잘했다 이런 것들은 알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미처 모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발견해낼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습니다. 공개적 또는 제3자에게 칭찬해라. 이거는 아마 이 SNS에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1대1 대화 상황이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형제나 만약 있다면 이렇게 공개적 또는 제3자에게 칭찬해라. 그러면 이게 한 바퀴 돌아서 아이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차별화된 방식으로 칭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칭찬하는 것은 아이들이 금방 지루해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다른 방식으로 칭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칭찬하셔야 돼요. 결과를 잘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 이런 것들도 찾아서 칭찬해 주시면 좋습니다. 칭찬받을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칭찬받으면 너무 좋겠죠. 예상외의 상황에서 칭찬을 해라.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해라. 나무를 잘 키운 아들과 아버지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5형제를 둔 아버지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묘목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나무를 잘 키운 아이들한테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무를 심고 나무를 잘 키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에게는 그 막내 아들이 조금 안쓰러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병치레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이 막내 아이들의 나무가 가장 잘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들을 쫙 모아놓고 우리 막내가 나무를 제일 잘 키웠구나. 그래서 야, 그럼 상을 줘야겠다. 뭐 너희들도 다 동의하지?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 아들에 대한 상을 주기로 하고, 넌 정말 뭘 원하니?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럼 생각나면 나한테 이야기해라. 그런데 넌 내가 보니까 조경 학자나 이런 사람이 되면 잘할 것 같다. 나무를 잘 키우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기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가장 나무를 잘 키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칭찬을 받았다. 그러니까 밤에 잠이 잘 안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이 빨리 떠졌고, 그래서 그 나무를 보고 싶어서 숲으로 자기 나무를 이제 보러 갔는데 어슴푸레한 새벽에 그 나무에 누군가가 물을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니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사실은 몰래 와서 그 나무에 물을 주고 나무를 잘 키워준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은 나중에 조경학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됐냐면 미국에서 4선을 했던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칭찬하는 방법, 아이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고 칭찬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이런 역할. 근데 본인이 스스로 했다고 느끼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주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가 됐으면 좋겠다. 자, 이 선배 동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매칭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멘토하고 멘티가 서로 특성 또 욕구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상황적 요인까지 고려해서 이 매칭이 잘 돼야, 이게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이 선배 동행이 성공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멘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들이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멘토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지속적인 슈퍼비전이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멘토가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가다 보면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그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멘토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이게 우리가 SNS로 온라인 활동들을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소재가 좀 빈약합니다. 이게 외부에서 멘토링을 하면 서로 여기저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을 텐데 SNS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대화의 소재가 사실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도 우리가 활용한다? 만약 이러면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뭔가 약간의 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멘토들이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 또는 멘티라고 해서 저 어린 친구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메타버스 이런 게 친숙한 건 아니에요. 얘네들도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거기서 무슨 활동하는지 잘 몰라요.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 애들만 알지. 멘티들 중에서도 그 안에서 뭐 하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멘토들이 어쩌면 또 멘티들을 이렇게 이끌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소재들을 좀 이렇게 자꾸 발굴해서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이 선배동행이 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되는 이 활동이 잘 이루어져야 이게 내년에도 이어지고 후년에도 이어지고 어쩌면 뭐 10년, 20년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참석해 주신 내가 멘토 활동을 하겠다라고 흔쾌히 도전하신 지금 여러 선생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멘토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허리를 숙이십시오. 양손을 땅에다 짚으시고요. 그럼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뛰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